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의 영혼의 향기입니다. 영혼의 향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에 관한 시적이고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가 쓰고 청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비브 21 우중충한 날씨의 6월 아침이었다. 하늘은 기이할 정도로 음산했다. 거센 바람이 공기를 서늘하게 식히며 도시 위로 불어댔다. 다만 이따금 바람은 짙은 먹구름 사이에 틈을 만들어 따뜻한 여름 햇살이 땅을 비추게 만들었다. 거리는 자신이 즐겨 찾는 떡갈나무 아래서 쉬며 거친 천으로 만든 구멍이 숭숭 난 상의를 여며 쥐었다. 그래도 바람은 막을 수 없었다. 삼배로 짠 바지는 해져 그의 다리에서 생기라고는 없이 너덜거렸다. 구두는 어찌나 닳았는지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다. 시간이 좀 먹은 옷차림이랄까. 거리는 책상 다리를 하고 나무에 기대어 앉아 머리를 들고 어두컴컴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보다 더 남루한 남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빵 하나를 자신의 옆에 펼친 손수건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갑자기 한 청년이 공원에 나타났다. 그는 거린을 스쳐 지나갔다가 돌아서서 이 깡마른 남자를 거만하게 굽어보더니 가까이 다가와 발로 그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충격과 아픔으로 혼비백산한 거린은 반사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외쳤다. 멈추게! 이게 무슨 짓인가? 외침에 움찔한 청년은 차갑게 거린을 노려보고는 다시금 그의 옆구리를 세차게 걷어찼다. 거린은 너무 아파서 집으로 숨으려는 달팽이처럼 움츠렸다. 거린은 얼굴이 일그러져 두 손으로 옆구리를 움켜잡았다. 청년은 손수건과 빵을 빼앗아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고 희생자의 구두를 벗겼다. 달아나기 전에 청년은 거린에게 빌어먹을 비렁뱅이 하고 욕설을 퍼붓고는 얼굴에 침을 뱉었다.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자 거린은 터진 입술에서 나오는 피를 손등으로 닦았다. 입안에서는 쇠맛이 나는 피가 흘렀다. 이때 공원에 들어선 아비브는 멀리서 거린을 알아보고 웅크리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왔다.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죠? 별거 아니네. 거린은 중얼거렸다. 내가 길 가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 모양이야.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비브는 거린의 옆에 앉아 바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거린의 입술에서 나오는 피를 닦아주었다. 그런 다음 거린에게 물을 한 병 건넸다. 잠시 뒤 공원에 경관이 나타났다. 경관은 폭행을 했던 불량배의 귀를 잡아 끌고 있었다. 불량배는 손에 여전히 거린의 구두를 든 채였다. 경관과 불량배는 떡갈나무로 곧장 다가왔다. 거린은 피로 물든 손수건을 얼른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는 침을 꿀꺽 삼키고 이렇게 말했다. 아, 저 친구가 오네. 잘 돌아왔어. 자네는 내 상의를 잊어버리고 갔네. 괜찮습니까? 경관이 물었다. 거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길거리의 악한의 눈길은 어디를 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했다. 이 폭력배가 선생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요? 경관은 악한의 귀를 바짝 잡아당겼다. 악한은 어쩔 수 없이 거린과 시선을 맞추어야 했다. 예,
거리는 이렇게 말하며 불과 몇 분 전 자신을 폭행했던 청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악한의 눈꺼풀이 떨렸다. 분명합니까? 경관이 재차 물었다. 이 녀석은 그동안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죠.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제가 으름장을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한테 걸리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오늘 아침 이 녀석은 마지막 자유를 누린 것 같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경관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친구는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이렇게 말하며 경관과 눈길을 맞추었다. 제 구두, 그것은 선물입니다. 보시다시피 구두는 어차피 다 닳아서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맨발로 걷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저는 새 구두를 살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요? 이 불량배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요? 마침 대화에 끼어들려고 했던 아비브는 거린의 눈빛을 보고 침묵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 구두를 훔쳤다고요? 거린은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청년은 저에게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구두는 선물한 거라니까요. 이런 해진 구두로 뭘 어쩌겠습니까? 이런 물건을 가져가다니 정말 멍청한 도둑이 돌아다니는 모양이네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침 새 구두를 장만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경관은 믿기 어렵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그게 말입니다, 경관님. 이 구두는 저와 함께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이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도시에는 저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청년은 이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구두와 상의를 가지고 가서 이걸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거리는 다시 자신에게 고통을 안겼던 청년을 보며 말했다. 자네에게 상의도 준다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간 건가? 거리는 상의를 벗어 청년에게 건넸다. 경관이 여전히 청년의 귀를 꽉 잡고 있어서 청년의 귀는 하였다. 경관은 귀를 놓아주고 청년을 밀며 명령했다. 어서 받아! 청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어서 받으라니까! 청년은 여전히 주저했다. 거리는 청년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자네는 오늘부터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지. 그렇지 않나 젊은이? 구두와 상의는 자네의 첫 번째 선행을 증명하라는 내 선물이었지. 자네는 이걸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기로 맹세했지 않은가? 거리는 상의를 청년의 코앞에 내밀었다. 청년은 당혹한 눈빛으로 그런 선행과 자신을 갈라놓은 심연을 바라보았다. 화끈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바닥만 보았다. 그런 다음 자신을 둘러싼 세 명의 얼굴을 둘러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늠했다. 그리고 상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거든 나를 찾아오게. 자네는 어디서 나를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지. 거리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청년은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그는 꼼짝도 없이 서 있었다. 아비브는 꾸짖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경관과 거리는 청년의 반응을 살피는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청년은 상의를 받아 겨드랑이에 끼었다. 그리고 바지 호주머니의 빵은? 경관이 물었다. 그것도 당신의 선물입니까? 그렇소이다. 거린이 대답했다. 경관은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았다. 아참, 그러고 보니 아직 자네 이름도 모르는군. 거리는 다시금
청년을 보았다. 불량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경관은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삭 잘린 거입니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좋아, 이삭 잘린 거. 거린이 말했다. 가서 자네가 약속한 대로 고귀한 인간이 되게. 거린은 경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경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예의 바른 청년이 되라는 말 들었지? 다시 나쁜 짓을 했다가는 검은 구멍 안에 쪼그려 앉게 될 거야. 자, 그럼 어서 꺼져. 당혹한 표정으로 불량배는 구두와 상의를 챙겨 자리를 떴다. 보기 드물 정도로 당당한 남자인 경관은 경탄에 가까운 놀람의 표정을 지으며 집게 손가락으로 모자를 밀어 올리고는 거린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갔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비부가 물었다. 뭘 말인가? 거린이 되물었다. 왜 그런 나쁜 녀석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셨죠? 아비부는 거린의 속옷을 들어올려 붉게 멍든 자국을 가리켰다. 그는 선생님을 때리고 훔쳤잖아요. 그가 나에게 뭘 훔쳤다고? 그게 뭔데? 거린의 눈에서 온화함이 반짝였다. 그러나 거린의 눈빛을 읽는 법을 익힌 아비부는 그 온화함 뒤에 숨은 아픔을 알아보았다. 아마도 내가 그 악행을 경관에게 곧이곧대로 말했더라면 그가 나에게서 훔친 것보다 내가 그에게서 더 많은 걸 훔치는 게 아닐까. 그는 불쌍한 친구야. 서글프기 짝이 없는 신세지.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랄까. 그는 자신의 아픔을 분노로 표출했을 뿐이야. 달리 어쩌겠나. 그의 눈을 보았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아직 어린 그 친구는 분명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사회의 복사판이야. 완전히 운명의 장난에 휘둘리고 있지. 그 친구는 이중으로 벌을 받았어. 보호받지 못하는 탓에 악행에 빠지는 일은 쉬워. 빗방울이 머리를 때리듯 우연히 악함이 그를 사로잡았어. 출생의 제비뽑기랄까.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 온갖 나쁜 일만 보면서 잘못된 길로 빠졌지. 거린은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에게 굴욕을 주고 폭행까지 한 자를 보호하시는 건가요? 그 젊은 친구를 잡아 가둔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건 너무 비극이야.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도시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아마 가족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한 인생이 빠르게 파괴되고 말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인생은 더 빨리 파괴되지. 배경을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은 절도행위야. 당사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앗아가 버리니까. 그럼 심판한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보다 더 나을 게 없어. 그런 젊은 친구를 대할 때면 우리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만 해. 자칫하면 젊은 인생이 사정없이 망가지니까. 아비부, 자네도 알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이야. 젊은이가 이따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작은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젊음은 이내 시들어버려. 이미 쇠약하고 늙은 사람이라는 인상만 남게 되지. 기회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한동안 거린은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그가 미래를 가졌으면 좋겠어. 고결한 생각입니다만 어째 좀 불합리하네요. 그자는 선생님의 빵까지 훔쳤잖아요. 그리 배고파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의 굶주림은 위장하고는 상관없어. 그는 훨씬 더 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 아비브는 거린의 눈을 보았다. 그 순간 아비브는 자신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느낌을 받았다. 22.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몰아냈다. 아비브는 깊이 잠겼던 생각에서 깨어났다. 일어설 수 있으세요? 아비브가 물었다. 뭐 그리 심각하지는 않아. 거린이 답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어디로? 구두 사러 가야죠. 그리고 새 상의도 필요하시지 않아요? 나는 괜찮네. 물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하지만 선생님이 부탁받지 않고도 뭔가를 선물하셨다면 이제 부탁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셔도 되잖아요. 거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비브는 거린을 일으켜 세워 그의 어깨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절뚝거리며 도심으로 향했다. 이들은 문이 열린 첫 번째 구두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놀란 눈빛으로 두 낯선 남자를 맞았다. 거린이 들어서자 가게 주인과 점원들과 다른 손님들의 얼굴이 일제히 일그러졌다. 거린의 모습은 가게 안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고 싶은 저 바깥의 것이었다. 거린의 출현은 이들에게 열린 문만큼이나 불편했으며 곧바로 나가주었으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입구를 잘못 찾으신 건 아닌가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그는 가슴팍에 팔짱을 턱하니 꼈다. 아비브는 거린의 더러운 맨발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이분에게 새 구두 한 켤레가 필요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군요. 점원이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상황이 은근히 재미있었는지 거린은 이렇게 말했다. 이 가게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부드러우며 방수가 완벽하게 되는 가죽 구두를 주시오. 저 바깥 날씨가 워낙 험악해서. 아비브는 거린의 넉살에 씩 웃었다. 점원들도 주인도 꼼짝하지 않았다. 거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세상에는 그저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척 많구려. 점원들은 서로 이를 어쩌지 하는 눈빛으로 보았다. 아비브는 좌중을 돌아보고 점원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제 친구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할지 고민하시는 모양이군요. 평소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 왜 그러고 있어? 가게 주인이 점원들에게 말했다. 모두 이 불편한 고객들을 되도록 빨리 내보냈으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인은 구두 한 컬레를 주어야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음을 이해했다. 아비브는 여전히 점원들이 꼼짝도 않자 주인만 바라보았다. 그러자 주인이 마침내 거린에게 물었다. 사이즈는? 20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구두를 샀을 때 사이즈는 44였소. 아마 지금도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주인 양반, 그래도 못 믿어오면 직접 재보시든가. 거린이 희죽 웃었다. 거린의 발을 본 주인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꾹 참고 구두 상자 몇 개를 선반에서 꺼냈다. 상황은 모든 관련 당사자가 원한 대로 빨리 해결되었다. 거린은 새 구두를 신고 거리로 나섰다. 구두는 갓 딴 신선한 사과처럼 반짝거렸다. 심지어 구두 표면에는 하늘까지 비쳤다. 상의를 사는 일도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아주 멋진데요?
아비브는 새롭게 차린 친구를 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멋진 모습에 놀라던걸요. 몇몇 심장은 신선함도 느낀 모양이에요. 바깥의 하늘은 맑게 개었다. 두 사람은 도심을 산책했다. 여름 소나기로 공기가 깨끗해지고 주위에는 등나무와 장미의 향기가 가득했다. 가벼운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풀을 쓰다듬었다. 잎사귀와 줄기가 나지막하게 사각거린다. 청금석처럼 파란 하늘에서 하얀 꽃잎과 분홍 꽃잎이 눈처럼 내린다. 꽃잎들은 향기로운 비단으로 땅을 감싼다. 얼마 뒤 하늘색이 변하여 부드러운 노란빛이 잎의 앞면을 비춘다. 마치 노란빛이 집안에서 내리비치는 듯하다. 많은 경우 약간의 여유만 가지면 족하다. 인간다움 한 스푼이랄까. 하고 아비브는 생각했다. 저무는 하루의 마지막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친구 같은 떡갈나무에 기대앉아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선생님은 지혜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아비브가 물었다. 거리는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표정을 지었다. 내 경험. 물론 나이에 걸맞게 자네보다 조금 일찍 쌓은 경험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신비한 심오함을 살펴보게 해주지. 많은 경우 인생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보다 약간 더 가르쳐줘. 그리고 대개 지혜는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찾아오지. 두 사람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혹시 오늘 저와 저희 집에 가시지 않으실래요? 저는 도시 변두리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목조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요. 저희 집에서 편한 밤을 보내시죠. 유혹적이군, 친구. 그러나 나는 여기가 더 좋아. 지붕 아래서는 살 만큼 살았어. 지금은 여기가 내 집이지. 그동안 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렸어. 떡갈나무처럼 말이야. 거리는 모자를 벗어 가볍게 흔들었다. 아비브는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거리는 비범함을 바라는 눈빛과 깊은 만족과 평안이 깃든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세상은 매일 새롭게 깨어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날이 어떤 빛으로 빛날지 저마다 약간씩 영향을 줄 수 있다. 카민스키 23 카민스키는 기분이 몽롱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자신의 전리품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쳤다. 물론 처음에 카민스키는 자신이 수집한 영혼들에게 부족한 인간의 특성과 재능과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가며 사냥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안목은 섬세하게 다듬어졌으며 그의 후각은 단련되었다. 마치 사냥개처럼 인간의 행동을 보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읽어내는 카민스키의 감각은 탁월해졌다. 자신이 꿈꾸는 완벽한 영혼을 만들기에 알맞은 희귀한 특성을 카민스키는 더욱 잘 가려보았다. 그는 먹잇감을 정확히 노려 공격했다. 치밀한 계산으로. 초기에는 환자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때를 기다렸지만 사냥이 거듭될수록 그는 죽음의 순간을 정확히 통제하는 수법을 구사했다. 카민스키의 무기는 죽음을 부르는 주사였다. 이 주사로 카민스키는 그가 원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훔쳤다. 이런 식으로 카민스키는 며칠을, 어떤 사람에게서는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과 인생 전체를 앗아버렸다. 특히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특성을 발견하면 카민스키는 거리에서도 서슴지 않고 죽였다. 상대가 젊었거나 늙었거나 가리는 일도 없었다. 흥미로운 영혼이다 싶으면 탐욕스럽게 달려들어
그 마지막 숨결을 빼앗아 자신의 병에 담았다. 그동안 카민스키는 모두 18개의 인간 특성을 수집했다. 아직 10개가 부족했다. 10개가 마저 채워지면 그의 계획을 위한 수집이 완성된다. 카민스키는 일어나서 자신의 보물이 놓인 선반으로 다가갔다. 병에는 저마다 가장 희귀하고 소중한 인간 영혼의 엑기스를 담았다. 이 모든 영혼들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생명의 묘약을 빚어내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그럼 카민스키는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완벽한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카민스키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자신했다. 그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먹고 사는 일로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매주 어째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처럼 늘어나는지, 특히 건강하기만 했던 사람이 왜 돌연사하는지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다. 카민스키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아비브 24. 날들은 덧없이 흘러갔다. 일터로 나갈 때마다 색과 향기의 왕국을 산책하며 매일 아침 맛보는 아비브의 기쁨도 점차 줄어들었다. 몇 주 전만 해도 아침 햇살이 이슬 맺힌 꽃과 풀을 쓰다듬었을 때 사방이 반짝였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의 이 작은 기적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거리를 걷는 아비브에게 집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바람은 자연의 비밀을 속삭여주는 듯 했다. 그러나 아비브는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그를 심란하게 만들었다. 여름은 더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 대신 도시는 갈수록 겨울의 황폐함으로 바뀌었다. 생명이 아주 작은 틈새와 구멍을 찾아 숨어버리는 추운 겨울이 머지않았다. 아주 따뜻한 날조차 밝은 구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햇살은 공기 중에 걸린 듯 그저 흐린 빛으로만 땅을 비추었다. 아직 가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잿빛이 모든 것을 뒤덮으며 생명의 거의 모든 표시를 집어삼켰다. 조각상으로 장식된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조차 눈물처럼 찔끔거렸다. 적막함의 멜로디가 이런 울림일까? 풀 사이에서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와 바람에 살랑대는 풀소리조차 유령 같은 적막함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움츠린 것처럼 보이는 이 적막한 자연 속을 걷는 아비브는 자신도 아무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묘한 예감이 아비브의 뇌리를 스쳤다. 머릿속을 헤집는 예감은 아비브의 귀에 대고 이건 위험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속삭였다. 어지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아비브는 유리 세공소로 달렸다. 아마도 어르신 아브라모비치는 자연이 이처럼 죽어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숨막히는 분위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경험 많은 노인은 답을 알 수도 있으리라. 유리 세공소에 도착했을 때 아비브는 다시금 몸을 돌려 도시를 바라보았다. 집들은 을씨년스러운 하늘의 무게 아래 짓눌린 것처럼 보였다. 집들 위를 재처럼 덮은 공기는 마치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25. 어르신 아브라모비치는 마침 화덕에서 유리 녹인 물을 유리 부는 취관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은 동맥과 자줏빛 정맥이 그물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불길이 날름거리는 화덕 앞에서 이미 몇십 년째 해온 일이다. 불이 발산하는 빛은 작업장 전체를 채웠다. 좋네요. 아비브는 들어서며 말했다. 이곳은 이렇게 밝으니까요. 저 바깥의 흐린 하늘은
마치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것 같아요. 도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을 잿더미로 만들 거야. 아브라모비치는 확대경으로 과거를 훑고 기억을 확대해서 바라보듯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야 우리 인간이 자연에게 강요한 의무가 우리의 본질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의무는 앞찾기가 포도를 쥐어짜듯 우리를 괴롭히지. 우리 몸에서 생기를 짜내나요? 아브라모비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텅 빈 공허함을 느끼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엉뚱하게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나 대상에게 허비하는 바람에 참으로 많은 인생이 무의미하게 말라비틀어지지. 내가 말했듯 생기를 쥐어짠다고나 할까. 한동안이야 아무 손해도 없이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비틀어진 씨앗처럼 공허함을 느끼게 되지. 결국 언젠가는 과거에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가능성만 남게 되지. 그 이후에는 비탄에 빠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버렸으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시점이 찾아오지 않도록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해야 해. 노인은 잠시 쉬며 숨을 골랐다. 그 밖에도 나는 그저 편하게만 지내려고 타고난 재능을 쓰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해. 물론 재능은 주어진 것, 다시 말해 인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선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반드시 써서 세상에 보탬을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아비브는 그런 생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신에게 놀랐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조차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 어찌해야 인생을 의미 있게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도대체 인생을 꾸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좋을지 하는 의문도 품어보지 않았다. 그는 도시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암울함을 생각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허한 표정을 짓던 것이 떠올랐다.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요새는 정말 살기가 쉽지 않아.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의 손으로 아비브의 어깨를 잡았다. 아비브,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단다. 그 어떤 때도 인생은 쉬웠던 적이 없어. 진정으로 인생을 사는 법은 손기술을 배우는 수공업자처럼 열심히 배워야만 해. 자신의 인생을 확실히 장악했다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역사적 사건이나 운명의 타격으로 인생 한복판에서 죽어갈 정도로 인생은 녹록지 않아. 의젓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죽음이 평생을 지배하지. 물론 운명이 베푸는 선물로 흥청망청 즐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들도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지 배워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시간이 다하기도 전에 죽음에게
발목을 잡힐 테니까. 하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자연이 죽어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진실은, 아들아, 무엇이 진실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자신의 감각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확신한단다. 아브라모비치는 인자한 눈빛으로 아비브를 보았다. 아브라모비치의 가볍게 위로 뻗친 머리카락은 마치 그의 머리에서 지혜가 끌어올라 사방으로 솟구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